자, 문쌤 국어 논술 문쌤입니다. 오늘은 고전시가 2강에 들어있는 황제사라고 하는 가사 작품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사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거 더군다나 이제 12가사, 조선 후기에 불린 12가사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12가사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고,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가창이 되었던 그런 가사들을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쓰여진 내용이나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가사라기보다는 잡가의 성격이 좀 더 가까워요. 다만 이제 잡가로 볼 것이냐, 가사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장르적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로 분류는 돼 있지만 잡가의 성격이 좀 강하다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 있는 수능강에 있는 것을 보기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황계사는 조선 후기에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12가사 중 하나로서 노랫말의 반복과 병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후렴구가 첨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후렴구가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작가의식에 기반해 일관된 주제를 담아내기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는 그런 거죠. 그런 것보다 여러 갈래의 기존 작품들로부터 청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차용하고 조합해 노랫말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한시도 나오고 또 소설도 나오고 또 다른 어떤 가사 작품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되게 인기 있었던 그런 어떤 표현이라든가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끌어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믹스해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노랫말을 구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창조성이나 창의성보다는 개성적인 것보다는 좀 보편성 또 대중성 여기에도 많이 기댄 그런 어떤 가수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작품의 표현을 사용할 때 표현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가 유지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유지되는 것도 있고 변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사용한 표현들이 노랫말에 다수 살피면서 작품이 전달하려는 주제와 동떨어진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청중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연행 현장의 통속적 유흥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즐겁게 부르려고 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내용이나 어떤 그 작품의 어떤 완성도, 작품에 부여하는 미학적인 것들보다는 그냥 즐겁게 유흥가처럼 부는 거고 요즘 음악으로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트로트 가요 쪽이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중하지 않은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을 주로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일관하는 주제는 이거예요. 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자신보다는 님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해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황계타령이라고도 불렸대요. 그래서 황계타령이라고 불렸다는 점은 타령은 우리 민요의 장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요적인 성격, 대중가요적인 성격이 되게 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별하고 소식조차 저하는 주지 않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황계에 의탁하여 표현한 가사로 전체 41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갈래에 보면 가창가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 작품들 있잖아요. 뭐 삼위인국, 총미인국 뭐 이런 것들이 노래로 불렸는지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런 작품들은 노래로 불리기보다는 읽히는 그런 문학적인 성격이 좀 강했을 것도 보여지고요. 여기 나오는 황계사라든가 또는 이 외에 이런 유사한 어떤 종류의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사들은 이제 노래로 불리기 위한 음악적인 성격이 좀 강한 그런 어떤 가사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에서도 보면은 가창의 특성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자연물에 의탁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대중적 인기를 누린 작품이라고 하니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들었구나 하는 거고 아쉬운 것은 이거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아마 이 노래가 가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창 내용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뭐 굳이 뭐 우리가
노래를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오늘 문학으로서 접근해 봅니다. 자, 제목이 황계사의 황계. 황자는 누런 황자고요. 개는 닭개자입니다. 그래서 누런 닭. 어,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은 자연물의 정서를 의탁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이 황계라고 하는 닭에다가 화자의 정서를 의탁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죄송합니다. 봅시다. 일조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오더냐 이하에야 말드소. 자, 요 이아에야 말드소라고 하는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도 이하에야 말드소라고 되고 막 요런 어떤 이하에야 말드소라고 하는 후렴구가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내용 단락이 바뀌는 그런 구조를 취하는 걸로 보여주고요. 대충 두 줄, 두 줄, 한 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자, 처음에 이 작품의 전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어요. 일조 하루아침에 난군 이별 후에 자, 난군이란 단어 보니까는 화자가 여성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이별 노래의 대부분의 화자가 여성이죠, 그렇죠? 우리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삼인곡, 송민곡도 작가는 남자이지만은 저 여성의 화자를 등장시켜서 이별의 슬픔이나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정서가 더 절절하고 절실했던 것 같아요. 자, 소식조차 돈절하여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소식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자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난군 자네 하면서 자,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하고 이렇게 표현해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못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는 능력 부정이에요. 못. 근데 안 오는 거는 의지 부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오던가에서는 어쨌든 상대가 못 온다고 하니까는 저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는 거는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의지부정 형태로 돼 있으니까. 따라서 안 오더냐? 물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작품에 이제 님에 대한 원망감이 들어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아니 오더냐? 왜 안 오냐라고 따지는 식의 어떤 구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화제의 어떤 원망감 같은 것들을 엿볼 수가 있다. 어, 아이고. 원망감 같은 것들을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놓고는 이 아해야 말드소 그랬습니다. 이 아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떤 아이가 있어서 이 아해야.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앞에서 시조 배울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청자를 상정했다. 청자를 상정했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이 시기에는 아마 이제 이런 이 아해야 말드소 이런 형태의 표현들이 약간 클리셰적으로 유행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 그 우리나라 랩 음악 하면 check it out, check it out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put your hands up 이런 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유행하던 그런 어떤 후렴구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진짜 애가 있어서 애한테 야 말 들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후렴구로 음악적인 성격, 음악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지저 못 오는가? 이하의 말드소. 자, 이제 이 부분부터는 화사의 추측이 나와요. 못 오는 이유에 대한 추측입니다. 어, 기다려본 사람들은 알죠, 그쵸? 기다리는데 상대가 오지 않으면은 왜 안 오지? 무슨 일 있나? 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추측이고 이런 추측을 한다는 것 속에 이미 화자가 님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그리움이나 기다림의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이하야 말드소. 그래가지고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서 못 오는가? 뭐 개를 무서워하면 못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사연이 딱히 못 올 만한 사정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자 입장에서 좀 원망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추측해 보건데 딱히
오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연은 없는 거예요. 되게 사소한 사연들로 연결되거든요. 어, 두 번째는 춘수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물이 깊어서 못 오나? 라는 식으로 지금 상대가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는데 개가 짖는 거라 물이 깊으면 배 타고 오면 되죠. 이런 부분에서 님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감, 어, 요 정도 이유 갖고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삐질만 하죠. 진짜 올 수 없는 진짜 큰 사이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 정도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지 않으니까는 좀 원망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이제 춘수만사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교재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거 이제 한시의 일부분이죠, 그죠? 한시의 일부분이고 그 잠깐만요. 여기 뭐가 있나요? 도연명의 사시네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는 봄이 해당하게 돼요. 도연명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한시를 차용을 한 거예요. 도연명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한테 또 되게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도연명의 한시를 여기다가 차용을 함으로써 뭔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로 만들어줬다. 흥행적 요소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운, 다기봉도 역시 도연명의 사시에 나오는 거고요. 이건 여름에 그렇죠? 다기봉은 봉우리가 기이한 봉우리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산이 높아 못 오던가. 그래서 유사한 구절들, 유사한 어떤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운율이나 리듬과 만드는데 반복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살짝 바뀌어요. 한 곳을 들어가니 육간대사 성진이라는 석고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그랬습니다. 자, 유명한,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김만중의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의 한 구절이죠. 그래서, 김만중의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의 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고, 실제로 이제 김만중의 구운몽은 그 당시에 굉장한 베스트셀러였다라고 해요. 되게 많이 팔렸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하고 재미있게 읽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전기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녔잖아요. 어, 말로 얘기해주는 소설을 읽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이거죠. 주인공 성진이가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하는 것은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 육관대사가 거기 끼는 것은 약간, 오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약간, 원작의 내용을 약간 오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설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육관대사가 성진이가 아니라는 건 다 알 텐데, 그죠? 다만 육관대사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하잖아요. 소설 속에서 성진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래서 아마 대중들에게는 육관대사라는 캐릭터가 되게 뭐 멋있는 캐릭터로 잡히지 않았을까? 따라서 그런 캐릭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소설의 어떤 대중성, 유흥성 뭐 이런 거를 좀 강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하자 좋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동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작품의 그 배경은 님과 이별하고 님이 오지 않아서 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다가 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자 좋으시고 이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앞에 내용이 뭐예요? 성진이가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 장면에 연동되면서 지어다 좋으시고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정말로 좋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뭐 성진이에 대한 어, 뭐라고 할까요? 동경?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성진이 팔선녀 다 예쁘잖아요. 그쵸? 소녀시대 8명인데 다 결혼하죠. 그쵸? 2첩, 6첩을 거느리면서 그러니까 이 성진이라는 남자 하나가 그 당시 진짜 예쁜 미인 8명을 거느리고 부인으로 거느리고 있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러움 같은 게 작용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전적으로 부러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흥겨움이 등장을 하면서 약간 음, 작품의 주조적인 상황과는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이 약간 작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병풍에 그린 황계수탉이 두 날에 둥둥 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우려 사경일점에 날새라고 꽃기어 울거든 오려는가 자네 어이 그리하여 아니오든가. 사실은 이 작품의 이제 제목 황계사와 관련되기도 하고 이 작품의 메인 테마이기도 하고 출제가 된다면은 거의 100% 여기서 출제가 된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나오시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 병풍에 그림으로 그려진 황계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수탉이에요. 그렇죠? 수탉이 굉장히 멋있는 닭입니다. 그래서 이 황계 수탉인데 그림에 그려진 수탉이니까 실제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에 그려진 수탉이 날개를 치고요. 그 다음에 목을 빼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꽃게요 하고 운다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핵심은 이거예요. 자, 어,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를 해 놓음으로써 님이 오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원망감, 또 반대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시에 표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풍에 그린 황계수탉이 두 날개를 둥둥 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가지고 꺾여 사경 1점. 사경이면 삼경이 11시부터 새벽 1시니까 사경이면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정도이고 1점은 그 중에 15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새벽 1시 15분 정도? 뭐 정확한 시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밤중에 꽃기어 우는 거예요. 그죠? 사실 정말로 수탉이 이 시간에 울었다면 미친 수탉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다면 오려는가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일종의 전제이거나 조건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전제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진짜 안 올 거니? 라는 원망이 들어있는 거죠. 야, 이런 상황이 되면 올 거니? 라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죠? 이런 상황이 되면 올 거니? 라고 따지는 거니까 여기에 님에 대한 원망감이 깊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 원망감 속에는 그만큼 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 기다림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네 어이 그리하여 아니오동고 해놓고 자, 너는 주고 황하수 되고 나는 주고 도대선 되어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어하 두덩실 떠서 노자. 자, 여기도 이제 조금 앞에 내용하고 살짝 안 맞습니다. 앞에 내용은 님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감인데 자, 너는 죽어서 황하수, 황하의 물, 중국의 황하 알죠? 물이 되고 나는 죽어서 도대선 큰 배예요, 그렇죠? 큰 배.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나는 큰 배가 되어서 그러면 이제 물과 배는 서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재미있는 도치와 반복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놀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맥락상 놀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요. 그런데 어쨌든 현생에서는 만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번 생에는 우리가 못 만난다면 죽어서 다음 생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 만나자.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민요에는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도타령 같은 거 보면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가 되어서 나중에 만나자. 뭐 이런 그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황하수와 도대서는 결국 화자가 다음 생에서 님과 다음 생에서도 님과 만나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달아 보느냐 갑자기 달이 등장하네요. 님 계신데 명의를 빌리려면 나도 보게 이하야 말도 쏘려 되죠. 자, 이번 이제 달이 우리 고전 시가에 달 무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모티프로 사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서 빛나는 존재니까 뭔가 신비롭고, 그렇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따지면 이제 기원의 대상이다. 자, 기원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보면요. 님 계신데, 님이 어딘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님 계신데, 명희는 아주 밝게 빛나는 거예요. 밝게 빛나는 거죠. 명의를 빌리려면, 그래서 명의를 빌린다는 표현이 뭘까라고 보면, 무슨 밝은 걸 빌린다, 뭐, 그런 의미, 뭐, 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일 수도 있지만, 맥락상 보면은 밝게 비춰준다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님 계신 곳을 환하게 비춰준다면 좋겠다. 왜? 나도 보게. 그죠? 뭔가 어디선가 막핀 조명 같은 게 저기를 촥 비치면 내 눈에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님을 보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달에게 의탁하고 또 달에게 기원함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님 계신 데를 아주 환하게 비춰다오. 그러면 나도 님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달의 어떤 이미지나 달의 모티프 같은 것들이 출제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후렴구가 이하의 말들소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 추월이 양명이 아닌 추월, 가을 달이죠. 가을 달이 양명이 아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환하게 빛난다. 빛나니 이거는 뭐예요? 달이 밝아보는 것. 자, 요 달은 좀 다르죠, 그렇죠? 앞에 나온 달은 기원의 대상으로 환하게 밝혀달라라고 소망을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런 거예요. 여기 달은 너의 핑계, 님의 어떤 핑계 같은 것들 또는 내가 추측하고 있는 님이 오지 못하는 이유 같은 것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한 거예요. 달이 너무 밝아서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장애물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뭐 장애물이라고 할까? 님을 가로막는 어떤 한계 같은 것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글 속에 유사한 맥락 속에서 쓰이는 소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어떤 성격들을 부유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추월이 양명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앞에 봤던 도연명의 사계절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가을. 그래서 앞에 봄, 여름, 이번엔 가을 이렇게 세 번째 나왔네요. 어디를 가고서 네 아니 오더냐? 지하자 좋으시고. 아, 이것도 안 맞죠, 그쵸? 지하자 좋으시고. 앞에 내용이 뭐야? 어디를 가서 네가 아니 오더냐? 왜 오지 않느냐라고 뭐하는 거예요? 님에게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다 지어다 좋으시고 붙었으니까 맥락상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음악적인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우기는 문학으로 배웁니다만은 사실은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노래말 들어보면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렇게 그 문장 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범주화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애정 가사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의태어도 등장하고 의성어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대단히 여러 감각들, 시각적, 청각적 이런 감각들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후렴구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게 하나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화제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환계사였습니다. 재원생 여러분들께는 더 자세하게 해석되어 있는 해석본이 나갈 거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